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정현 학술원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지식 토크쇼 프로페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정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1, 2부에 이어서 권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2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이제 손맛, 장인의 손맛, 실험을 잘하는 금손의 손맛까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비정형 데이터 자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파라미터로 다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전기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처럼 오랫동안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에게 새로운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어떻습니까? 자동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자동화가 많이 맞습니다. 되지 않았나요? 제가 네. 이 반도체 산업사를 좀 연구를 하다 보면 한 세대 전에 팹에서 일했던 분들이 한 900명 정도였다. 지금은 이게 한 100명 이내로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이걸 혹자는 이 회사가 너무 수익을 노려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렇게 많이 줄였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원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정밀도가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날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알코올이 덜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팹에 들어와서 뭔가 기계를 만지는데 손이 떨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겠죠. 그 웨이퍼는 다 망합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반도체 공정을 포함한 상당수의 제조업, 그중에서도 우리가 고부가가치라고 부르는 공정들은 매 단계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술이 진화해 왔었는데, 사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율이 떨어지는, 혹은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로 모든 게 다 대체가 될까? 아까 비정형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자께 생각하시는 어떤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가 있습니까? 손을 딱 대보면 이거 몇 도다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맞습니다. 생활의 달인의 장인. 맞습니다. 이런 제가 거. 예전에 학부 시절에 저는 이제 화공과를 나왔는데, 화공과 학생들은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갑니다. 현장 실습을 주로 어디에 가냐면은 저쪽 이제 해안가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 가요. 거기 가니까 한 30년 그 이제 속된 말로 기름 짬밥을 먹으신 엔지니어가 계셨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가 그 뜨거운 파이프를 손으로 쓱 대고 이건 뭐 650도, 이거 430도 이렇게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1, 2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떠올렸냐면, 초밥장인 중에 밥알의 개수를 한두 개 안으로 정확하게 통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정도 기술을 쌓기 위해서 보통 2, 30년의 커리어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2, 30년 동안 안정된 커리어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의 호흡이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업의 호흡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게 이 AI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뭐냐? 이유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좀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가더라. 여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도제식 수업이 필요하더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야 된다더라.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으로 그랬으니까 충분히 자동화가 될 수 있고 숫자로 바꿀 수가 있고 데이터가 학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단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모든 비정형 데이터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AI가 들어옴으로써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신하는 산업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앞으로 한 세대 정도 지나면서 30년 정도 지나서 도로상에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정말로 사치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명품 시계를 차듯이 아직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있다니,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낸 사람들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자가 부의 상징처럼 그렇죠. 변하는 시대가 올 그렇죠. 거란 말씀. 세계 초갑부들만, 마치 초갑부들이 지금 우주여행 할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초갑부들만이 그러한 유인 자동차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유인 자동차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영역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제도가 많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금융, 보험, 그리고 각종 사회 제도에 대한 것들,
저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다들 산업만 얘기하시는데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을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도 있겠고요. 이런 규제도 있을 것이고요. 환경에 대한 영역도 있겠죠. 이런 영역들은 인간이 계속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산업의 논리,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만 쫓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웩도독이 돼요. 즉 이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이 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산업이나 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AI 전환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거대한 물결인데 한국은 이런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해군이 전투함은 아니고 전투 지원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급함이 굉장히 낡았던 거예요, 미군이. 그런데 되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자국 안에서 그 거대한 보급선을 수리를 할 만한 조선소가 없었어요. 있었어도 그 정도의 보급선을 수리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주간 항공모함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나라가 미국인데 불과 지금 100년도 안 돼서 그 산업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맡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조선소에 와서 혹시 이 배 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에 어떤 뭐 망가졌고 막 방향타도 막 안 먹고 막 페인트 칠도 막 벗겨지고 막 정말 속도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 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좀 살리고 싶은데 MRO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MRO는 유지 보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의 청사진, 즉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장인들, 온도만 손만 대도 온도를 알 수 있는 이런 장인분들한테 맡겼는데 이분들이 설계도도 없이 감으로 이걸 다 고쳤어요. 원래 고쳐야 되는 부분도 다 고쳤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싹 고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방문도 했었고 훨씬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까닭에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중화학 공업, 좀 약간 20세기스러운 공업 이런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게 한때는 한국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남들은 다 AI 얘기하고 디지털화 얘기하고 IT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굴뚝산업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굴뚝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의 위기 상황일 때마다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한국에 왜 방산산업이 발달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거대한 불확실 요소가 있으니 쟤네들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나라가 어쨌든 이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기를 스스로 갖춰야 되니까 만든 건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한심스러운 일이죠. 저 재산을 복지에 쓰든지 교육에 쓰든지 문화에 쓰든지 하면 나라가 훨씬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쓰지도 않을 장비들을 만드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사태가 생길 때 한국의 방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 나라는 빨리빨리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되게 잘 만들고 빨리빨리 만들고 좋은 품질로 만들고 싼 가격으로 만들고 자 이런 조선이나 방산, 제철도 그렇습니다. 제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20세기스러운 산업이고 제철을 우리나라가 포기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제철이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들고 배 못 만들고 방위산업 만들어가고 대부분의 건설업에서 필요로 철근을 못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반세기 가까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짜온 게 몇 개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카드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산업의 비용 구조가 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비슷한 산업을 했을 때 우리가 원가 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산업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진국이었을 때, 뭐 인건비가 쌌을 때 이때는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들에 대한 그래도 원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많이 시프트가 되고 나니까 반대로 이쪽 제조업은 원가 경쟁력이 좀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오버캐파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과생산을 하면서 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 시장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의 문제, 뭐 근로자의 문제, 인건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고 있는 지점부터는 더 전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들도 좀 필요하다. 정말 그래서 자동화가 얼마큼 자동화가 되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즘에 대만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는 신규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노조 가입률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60%, 70%씩 가입했던 그런 노조 가입들을 이제는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좀 뭐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마다 이 사람을 일종의 스페셜리스트로 보지 이 사람을 그냥 노멀 워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이게 성능이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 단위로 이 사람이 몇 시간 일했느냐 이거보다도 업무 단위로 이게 바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맡겨진 이 프로젝트 혹은 소규모 일의 한 유닛이 얼마나 잘 완성이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걸맞는 리워드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근무의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은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그중에서 이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 곱하기, 거기서 나오는 밸류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그 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AI의 그 패권 경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미국, 중국 이 양강의 구도로 많이 생각이 드는데 네네. 유럽은 좀 조용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세계 지도 속에서 유럽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몰라서 소식을 못 듣고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제가 2주 전쯤에 영국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네. 런던에서 뭐가 있었냐면 AI 서밋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런던에서 있었던 AI 서밋에서 주된 안건 중에 하나는 그때도 역시 AI 세이프티였어요. 아, 근데 거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AI 세이프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냐면 AI SI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AI SI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 공통적으로 AI의 활용 범위, 레귤레이션, 환경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런 컨벤션들에 대한 공통적인 테스트 규범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이제는 거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중국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다이다이 붙는 것은 힘드니 우리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인간을 더 위하는 방향으로, 세이프티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 전략이 먹힐지 안 먹힐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유럽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우니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세이프티 이슈는 이게 네거티브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아까 우리가 2부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산업의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세이프티, 레귤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볼 필요는 없고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같이 보면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거버넌스 쪽을 선점해서 발목을 잡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해석을 하죠. 네네. 그렇군요. 이 세계 지도 속 우리나라에 대한 고민이 빠질 수가 없겠는데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대응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어떤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걸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제조업에 걸맞는 그런 전통적인 AI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AI 모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안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째로 외국의 AI 거대 모델을 만드는 회사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는 과정도 저희가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소버린 AI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버린 AI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형 뭐 오픈 AI를 만들겠습니다. 뭐 한국형 뭐챗 GPT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건 약간 너무 좁게만 보시는 거고요. 한국의 이 상황에 맞는 특히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더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아주 맞춤형 AI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안보적인 프레임워크에서도 이것을 고려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에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제조업과 AI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경쟁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거고, 이게 더 나아가서 한국이 저렇게 제조업도 잘하고 AI도 잘하는데 저걸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케이스 스터디가 쌓이면 중국과 협력을 좀 꺼리는 나라들은 다 한국으로 오게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유럽 각국도 제조업을 버릴 게 아니고 저렇게 살릴 수 있겠구나, 저기서 저런 혁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한국에서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저도 한국형 AI 하면 뭔가 언어 모델을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뭔가 랜선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쫙 산업의 섹터별로 훑어주시니 그동안 잘했던 제조업도 AI가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온고지신, 우리가 쌓아온 그동안에 좀 오래돼서 옛날 거라서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을 자칫 할 수도 있었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또 추가로 부여하고, 그러면 사양 산업이 되는 건 아닌지 슬퍼했던 전통적인 제조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은 뭐 희망이 생기네요. 좋은 요약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챗 GPT 같았습니다. 그렇고 한편으로는 기술이 정말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요인, 외교, 통상, 뭐 셈법들 이런 게 다 버무려져서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잘 풀 것인가 하는 게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만이 아닌 다른 기술들도 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IT가 발달해 있고 AI의 하드웨어 컴퓨팅을 만들 수가 있고 아직은 충분히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나라를 오버랩 해보면 네. 남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 혹시 한국이 들어가 있나요? 빙고입니다. 몇 등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네.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걱정스러웠던 시작도 있었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훈훈하고 따스운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만은 늘 등 뒤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챗 GPT도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됐다고 생각했던 내용은 다 한번 훑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교수님께서 오늘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미처 질문에 제가 담지 못했던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말을 길게 이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좀 젊으신 분들, 특히 학생분들,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심지어는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혹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저 같은 기성세대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 이 학생들이 앞으로 꿈을 펼치게 될 세상은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나라일 것이고, 또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 분들께서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해왔었던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결국은 저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이 앞으로 더 주도를 하시게 될 텐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일종의 컴패니언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동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을 잊지 마시고,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최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상상을 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인간들한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모두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일 수 있으니 잘 쟁취하시길 바라고, 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에 최정현 학술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지식 토크쇼 프로페서도 한몫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타게이트로 시작한 AI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하는 언니 정민선, 그리고 네, 지금까지 권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